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터키 소식인데요. 터키 경제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36.08%가 오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 30%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식료품 값이 43.8%, 그리고 교통비가 53% 넘게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19%에서 현재 14%로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리라와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연초에는 7리라, 1달러에 7리라 정도 하던 게 지금 13리라를 하고 있고, 한때는 18리라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리라에서 13리라로 떨어질 때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예금에 대해서 달러와 가치만큼 떨어진 걸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중앙은행이 달러를 풀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터키의 리라가 10년 전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7리라였습니다. 1달러에. 그러니까 네. 18리라까지 갔으면은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네. 10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환율이 우리가 1달러에 1,900원 뭐 이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환율이 1,900원 하다가 19,000원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왜 내리는 걸까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장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리라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수출 제품들은 해외 시장에서 많이 팔릴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달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 생각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리라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볼 때 터키 같은 경우에는 리라화 가치가 떨어진 게 먼저 이유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라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미국하고의 갈등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리라화 가치가 떨어졌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터키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니까 터키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여기에다 이젠 터키 사람들까지도 리라화가 아닌 달러화로 바꿔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뭐 일단 터키의 이런 뭐 금융시장의 불안한 움직임들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화 수합 한 2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수합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 경제가 불안해지면은 이 20억 달러를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걱정은 됩니다만은, 우리 경제 규모로 봐서 뭐 20억 달러 가지고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이머징 마켓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꼭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터키 같은 나라가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결국 다른 이머징 마켓을 쳐다보는 눈길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신흥시장 위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터키 소식 함께 좀 말씀을 좀 전해드려 봤는데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에 대한 또 전문가의 분석 중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좀 약하죠. 미국 증시보다 좀 많이 약한 모습인데,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으로 해외 이제 증시를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더 상승했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요.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시초가까지는 괜찮았어요. 시초가까지는 괜찮았는데 시초가에서 바로 그냥 하락 전환한 뒤로 현재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코스피는 3,000포인트 저항이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000포인트를 뚫어내는 게 먼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이제 1,9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차익거래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 지금 현물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12월 연말에 조금 무리해서 들어갔던 부분들을 현재 매물을 좀 빨리 출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게 금융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오는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개인만 현재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있는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동시효과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 지금 다시 그냥 좀 밀린 모습이고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역대급 실적 예상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시장 수급 상황이 꼬여서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어제 이제 건설주가 좀 괜찮은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림 DL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관련주들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다 DLENC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건자재까지 좀 괜찮다. 대표적으로 오늘 KCC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KCC가 이제 1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실적은 KCC야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실적 좋아서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항상 안 가는 회사였죠. 자산 가치만 높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번 기회에 좀 다시 또 반등을 하는지 여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KCC의 건자재보다도 사실 실리콘 쪽 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쪽 사업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오늘 좀 강하다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차전지 섹터인데 2차전지 섹터가 그나마 좀 강하죠. 왜냐하면 테슬라 간밤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PNT가 현재 2차 장비주입니다. 장비주인데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비주로서 이 롤토 장비죠. 롤토 장비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한 동박을 얇게 깎는 그런 장비인데 그 장비가 상당히 좀 가까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동박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PNT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60일 이동 평균선 정확히 지지 받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게 LG전자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GS202에서 로봇 관련 그다음 자율주행 두 테마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LG전자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장부품 쪽 LG전자가 하고 있고 자율주행은 애플이랑 손잡으면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은 로봇스타 현재 자회사 있고 그 따지면 상당히 모두 다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가 현재 최근에 좀 강한데 눌릴 때 우리가 반드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다음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이 어제 애플이 상승하면서 잘 버티고 있고요. 고가 영역에서. 그다음에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분명히 아직 분수령이 아직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수령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분수령은 이제
미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곧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가자. 지금 보시면은 차이신 제조업 PMI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영향을 아주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거의 대부분 이제 발표치가 예상치가 나오겠죠. 나왔는데 현재 10시 45분 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 중소기업 위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공기업 위주인데 원래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는 원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지표를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좀 그래도 볼만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는 거니까요. 이게 장중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괜찮게 담아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는 충분히 담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 의견 계속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거 강했는데 오늘 좀 약하죠. 약한데 한번 조정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IT 차전지, IT 섹터, 반도체 섹터도 다른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또 다시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 다 밀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넥스트 같은 경우는 5% 올라가고 있거든요. 넥스트는 알차라도 지금 4.52%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 섹터 내에서도 현재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 메타버스 오늘 전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종목별로 좀 안 났던 종목들이 좀 다시 키 맞추고 약간 그러면서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정리 끝나고요. CES2022 때 끝나면은 일단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한 템포가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정치테마주는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와는 좀 얼마나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CES2022, 네,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총 집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은 소식들 다 잘 전해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철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사 앵커님 말씀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네. 하죠. 네, 앞서서 김정철 전문가께서 이제 반도체 업황도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반도체 업계 글로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인력 부족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인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반도체라는 건 상당히 이 자동화돼 있지 않느냐. 우리 화면을 봐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설계나 무슨 생산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한정된 인원들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대략 한 7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국 위주의 반도체 공급망을 짜기 위해서는 최대 30만 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30만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한 거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업체들이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27,7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크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한 25만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SML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UV 장비를 생산하는 정말 반도체에 있어서 아주 탑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구하지 못해서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밸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관련한 학과들도 있고 뭐 네.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이제 공급망을 자기네들 위주로 짜겠다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한꺼번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인력이 또 필요한 데다가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공대가 반도체로 꽤 강하다 그러는데 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학과에 한 학년이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인력 확충에 나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가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해외 인력들이 미국에 반도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이 반도체를 처음 시작한 나라고 실리콘밸리가 그 원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외 인력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뭐 비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대정부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한 50%를 차지하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해오는 양이 자기네들 나라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TSMC를 갖다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TSMC를 유치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TSMC를 계기로 해가지고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라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또 어떤 식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일본의 그 교육제도 중에서 전문고등학교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 네. 전문고등학교가 어떤 학제인가 하면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학교인데 5년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플러스 전문대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자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업종 위주로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하는 그런 학교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TSMC가 들어갈 지역이 구마모토현 아닙니까? 그래서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개 현에다가 8개 전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반도체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19년도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이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는 5만 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1,500명 정도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대표되는 그냥 민간 기업들의 힘으로 오롯이 끌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내지는 고등학교 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한테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그런 재주는 있지만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학교에다가 이런 인력을 갖다가 충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채용을 전제로 한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반도체를 배우고 그러고 난 뒤에 졸업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입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말하자면 이 기술 인력 중에서도 현장 인력들, 네. 전문대 출신들의 이 그런 인력들을 갖다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홍콩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중 매체가 또 뭐 폐간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시티즌 뉴스라는 네. 온라인 매체인데 네. 폐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오늘부터 해가지고 뉴스 업데이트를 중단을 하고 웹 페이지를 갖다가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뭐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가 하면 2년 동안 언론 환경이 악화가 돼서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승선한 사람들, 직원들을 얘기하겠죠. 네. 승선한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언론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티즌 뉴스라는 게 우리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2017년에 창간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의 베테랑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창간한 온라인 매체고 상당히 그 반중적인 색채를 띠고 있던 그런 매체라 그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폐간된 민주화 언론 결국엔 이제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였죠? 그러니까 지난 23일이었죠. 입장일보가 폐간을 했거든요. 네. 그때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선동적인 뉴스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전 현직 편집국장을 포함해 가지고 7명의 고위 임원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자산 동결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폐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빈과일보, 네. 빈과일보 역시도 체포, 압수수색, 자산 동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그 폐간이 됐습니다. 빈과일보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반중 인사죠. 지미라이. 네. 지미라이가 이 설립한 그런 회사인데 지미라이 그러면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미라이가 설립한 돈을 번 회사가 어딘지 모르시죠? 글쎄요. 지오다노입니다. 모르겠어요. 아, 네. 지오다노라는 의류 브랜드 아우, 아시죠?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네. 지오다노를 만든 사람이 지미라입니다.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반중,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홍콩 보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입장일보에 이어서 빈과일보 거기에다가 시티즌 뉴스까지 이렇게 3개 언론사가 결국에는 폐간이 된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서방 국가들 뭐 이런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에는 홍콩 보안법 시행이 된 이후에 민주화 단체들이 해산이 되고 그러니까 민주화 활동가라든가 아니면은 언론인들이 구금이 된 데다가 여러 독립 언론 매체들이 폐간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홍콩 반환할 적에 네. 중국하고 영국 사이에 이런 인권 문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보장하기로 돼 있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홍콩 반환할 때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을 좀 살펴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헝다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헝다가 네. 그 하이난섬 앞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인공섬이 크게 3개인데 네. 1호섬, 2호섬, 3호섬이 있는데 네. 그 3호섬에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39개 동을 갖다가 짓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말하자면 법규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39개 동을 모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머나. 네. 명령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헝다가 져야 될 이 부담이 한 1조 위안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헝다는 그렇지 않아도 디폴트 상태에서 자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런 부담까지 지게 돼 가지고 과연 이 디폴트 상태를 큰 무리 없이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서 이 헝다 주식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공시 없이 이 거래가 중단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